자, 이제 본격적으로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체 하루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과 문학 사이, 스탈린과 솔제니친 이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솔제니친의 전기를 좀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스탈린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국제 정치 그런 역학관계 그런 것들을 살짝 이제 짚어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연구자들은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체 하루가 1962년에 출간된 거에 큰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 정확하게 100년 전인 1862년에 이제 출간됐거든요. 근데 비교를 하자면은 이 책 일단 굉장히 얇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렉세예비치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도 픽션 쪽에 조금 더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전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소설, 어떤 가공의 창작물, 그걸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책이고요. 반면에 죽음의 집의 기록을 떠올린다면은 아무래도 그 픽션 창조보다는 기록의 강박이 조금 더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험한 일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만 겪은 게 아니라 옆에서들 그렇게 겪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명의식까지 이제 갖고서 내가 그거를 기록해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무감, 책무감, 뭐 소명의식 이런 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게 이렇게 컸을까? 이 솔제니치는 워낙에는 그냥 그 수학 물리학 교사였는데 이제 장교였고 전쟁이 터졌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친구와 그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무렵의 편지는 다 검열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불온한 문구가 발견되었다. 이게 스탈린을 욕했던 이제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근데 이런 일이 워낙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요 대목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시대 보편의 트라우마다.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솔제니친 문학을 이해할 때 항상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7월 27일 형법 58조에 따라서 교정노동 수용소 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이건 이제 그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하고 똑같은데, 그러고서 이제 53년까지 여러 지역, 여러 등급의 수용소를 거친다. 스탈린이 수용소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어디 논문을 읽고 정리해둔 건 있는데요. 굉장히 센 게 있고 굉장히 좀 밑으로 좀 그래도 조금 약한 정도가 생활이 가능한 이제 그런 수용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돌핀 수용소인가,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가면 그냥 인권도 없고 뭣도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못된 짓 하고 이제 글로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러시아에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흑돌고래, 네, 초르니 델핀인가 봐요. 흑돌고래 수용소에 그냥 바로 갖다 넣었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밥도 진짜 딱 살 만큼만 주고, 탈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이동할 때도 눈을 다 가리고 이동시키고, 그 구조를 알면 안 되니까. 물론 독방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체적인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은 정신적인 질병이 먼저 오는 걸로, 정신질환이 먼저 오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솔제니친 경우를 보면은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그 기본적인 의식주가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몸에 병이 생길 거고, 수용소 생활 중에 서해부 악성 종양 절단 수술, 악성 종양이면 암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암 진단을 받기도 했다라고. 그게 이제 안병동에 묘사가 됩니다. 안병동. 예. 근데 그게 번역이 새로 나와가지고 안병동이,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훑어보는데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지만 제 머리가 지금 또 왜 이렇지? 네. 그 정리가 잘 안 되고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을 계속 이제 확장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와 더불어서 우리가 솔제니친을 입문하기에는 좋은 소설 주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소 군도처럼 너무 길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병동에도 본인의 그런 위암 진단, 위암 치료 완치됐다 봐야겠죠. 9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불운한 이제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솔제니친 개인의 트라우마라기보다는 그 역사 보편의 트라우마로 볼 수 있고, 역시나 이거는 솔제니친 개인의 행운이라기보다는 역사 전체 행운인데
그 스탈린이 1953년에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권을 한 사람은 후르시초프인데, 폰 후르쇼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스탈린 격화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스탈린 격화 운동을 들어보셨을 텐데, 스탈린을 이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스탈린이 통치했던 시대를 비판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솔제니친의 이 소설이 이제 아주 마음에 들었을 법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뜨게 되는데, 요게 1959년에 썼는데 요거를 이제 그 완성은 그때 했는데 발표는 이제 62년인데요. 그 사이에 그 신세계라는 잡지가 이 무렵에 이제 꽤 괜찮은 좋은 그런 유력한 잡지였는데, 그 잡지의 편집장이 시인 뜨바르도프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뜨바르도프스키가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뭐 그거겠지만은 이런 이제 후르시초프의 정책과 맞아 떨어졌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해빙을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해빙은 이제 러시아어로 오제비엘인데, 러시아는 워낙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이제 춥고 이렇다 보니까 눈이 와서 추우니까 쌓이고 얼고, 얼음이 된 눈 위에 또 눈이 오고 덮이고 해서 완전 이렇게 두툼한 눈 얼음 위를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걸어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3, 4월까지도 그렇게 춥다가 한 5월쯤 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이 녹고, 그 녹은 물들이 진짜 그 모스크바 시내에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는 녹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뭐 민들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해빙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스탈린 시대가 끝나고 후르시초프 때. 그래서 해빙을 맞이하면서 솔제니친의 이 소설이 발표도 될 수 있었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몰았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인데 1964년에는 브레즈네프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브레즈네프 시기에는 솔제니친이 이제 또 억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쫓겨날 위기까지 처하는데, 이 소련 국내에서 솔제니친을 탄압하니까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련 바깥 서방에서는 솔제니친을 또 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참에 이제 노벨상을 딱 줘버립니다. 그게 1970년이니까 사실상 솔제니친이 이 등단한 지, 그러니까 이반 데니소비츠를 발표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요것은 그냥 대놓고 되게 정치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노벨문학상이라는 거는 특정한 작품에 준다기보다는 특정한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작가의 모든 작품들이 사실상 이제 그 노벨문학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얄팍한 그 러시아 문학의 개념으로는 장편 소설도 아니고 포베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중편 소설, 영어로는 노벨라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이제 소설인데 여기다가 이제 상을 줬단 말이에요. 더 잘 쓰라는 격려의 의미? 그렇게 주기에는 이제 노벨문학상도 너무 큰 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이 되게 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련에서 솔제니친을 압박하는 수위는 이제 더 커졌고, 결국 1974년에 시민권 박탈당하고 강제 추방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유럽으로 갔다가 서도, 그 다음에 스위스 이렇게 갔다가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1976년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고르바초프 집권하고 하면서 소련, 우리가 아는 그 USSR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연방 라시스카야 페데라tsi아, 그 러시아 연방이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그 솔제니친이 러시아로 가는데, 그게 1998년이었나 봐요. 그렇네요. 네, 제가 석사 과정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8월에 90세를 일기로 해서 사망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 러시아 명작에 의해 수업을 하던 몇 년간은 솔제니친이 생존 작가였어요. 그 우리 커리큘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작가였는데, 이제 2008년 이후에 그도 이제 죽게 돼서 문학사에 생존 작가가 하나도, 이 러시아 명작에 의해 커리큘럼에 생존 작가가 하나도 이제 없게 됐는데, 2008년을 돌이켜 보면은 솔제니친의 이 죽음을 막 그렇게 많이 애도했던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솔제니친이 좀 너무 늦게 왔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로 너무 늦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의 그 귀국과, 그 완전한 귀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세, 그러니까 작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에 있었더라면은 문학사적으로 어쩌면 더 문학사적인 평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평단, 독자들의 이제 반응은 조금 더 이렇게 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8년에는 이제 그의 이름에 비해서는 좀 조용히 지나갔던 걸로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미 돌아가신 지도 워낙에 이제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문학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은 한 개인의 이야기, 역사가 한 국가, 그가 속해 있던 국가, 세계의 역사와 이렇게 밀접하게 맞물리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통치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뒤웅박처럼 이랬다 저랬다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솔제니친이 그렇게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어릴 때 글을 쓰고 싶어 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정도는 뭐 내가 영화배우 되고 싶었던 꿈을 갖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읽혔고요. 그래서 비교적 평범한 청년 장교이자 그냥 또 평범한 수학 물리학 교사였던 이런 사람이 한나라의 이런 대표 작가로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이런 작가로 자라나는 과정이 사뭇 극적이고, 또 한편 그 스탈린 시대 때는 이게 고발 문학이었는데, 어큐제이션이죠. 그 치하의 현실을 고발하는 이런 문학이 흐르쇼프 또 다른 시점에서는 선전문학, 프로파간다로 활용된다라는 것 자체도, 이러한 역설적 상황 자체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는 굉장히 순진무구한 작품입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특정한 공간이 주어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의 인간이 나옵니다. 주인공 슈오프, 얘는 이제 샤, 854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그렇게 지칭되는데, 이렇게 러시아 알파벳입니다. 원래 작가가 이 제목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권한 거는 뜨바르롭스키라고 하네요. 탁월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이 사람은 지금 40살이고 독일인 포로였다는 이유로 잡혀왔고 10년 선고받았고 현재 8년째 복역 중입니다. 작가하고는 다르네요. 작가는 아까 8년을 선고받았는데 여기는 2년 플러스 해갖고 10년이네요. 그 다음에 슈오프반의 반장은 쭈린인데요. 아버지가 분홍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19년차 재수이고 조용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나옵니다. 부반장 파블로도 이제 괜찮은 그런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춘 인물로 나오는데, 성격도 묻어나고 물이 필요한데 물을 가지러 가려면 너무 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느니 여기 널려있는 눈을 마침 우리가 불을 떼고 있으니까 지펴가지고 물로 바꿔서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가 되고, 니콜라이 혹은 꼴리아 부도부시킨이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 2학년 때 잡혀왔습니다. 원래는 문학부 학생이었는데 수용소에 병원이 있잖아요. 약간 보건소 같이 의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 조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의사 수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오프가 아들처럼 귀여워하는 꼬맹이가 있는데 이름이 고프치크. 이 친구는 이제 너무 순진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소포를 받으면 얼른 감춰야 되는데 혼자서 막 우거우거 씹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잡혀온 이유는 벤데르파에게 우유를 갖다 줬다가 이쪽이 약간 중립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이제 친혁명파는 아니니까 접선했다 이래갖고 잡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중령 부이nov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돼서 조직의 쓴맛을 몰라요. 그래서 간수하에 대들다가 결국 영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째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직 영화감독이고 사상범입니다. 그러니까 뭐 뭘 잘못했냐 물을 수가 없죠. 사상범이니까. 머리 생각이 잘못됐다 해서 잡혀왔으니까 이건 진짜 정치범인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은 소포를 많이 받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그 소포를 뇌물로 써가면서 이제 좀 편하게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 밖에도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쌍둥이 같은 에스토니아 사람 2명, 어릴 때 옆마을에서 러시아어를 배운 라트비아인 킬드기스, 발음도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째자리도 카이사르인데 이게 일반적인 러시아 성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다고 잡혀왔습니다. 침례교도 알료시카. 근데 이게 종교가 금지였는데 기도해서 잡혀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 안에 일종의 불가촉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페추코프,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